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등산을 하다가 소리 귀신에 홀렸다. 저희 형은 저로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등산인데요. 대학부터 시작해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매주 산악 동아리 회원들과 산을 탈 정도로 등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형수님도 산악 동호회에서 만났으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해 못할 취미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문제의 그날도 딱 이맘때인 것 같은데요. 복학생이었던 저희 형은 복학 후 첫 번째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기분도 낼 겸 큰 맘 먹고 지리산 2박 3일 종주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동기 형과 동아리 여자 후배 2명. 이렇게 4명이서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동기 형인데요. 저희 형과는 군대까지 같이 갈 정도로 친한데 형 말로는 이 형이 다 좋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의협심이나 정의감 같은 게 조금 지나친 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눈치는 조금 없지만 심성은 착한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름은 가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친구 이름인 승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여자 후배 중 한 명인데요.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암튼 저희 형과 승훈이 형, 그리고 A를 포함한 여자 후배 2명. 이렇게 4명은 굳이 노고단에서 일출을 보겠다며 밤기차를 타고 도착해 새벽부터 산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5월이지만 새벽엔 아직 쌀쌀하고 안개까지 좀 끼는 바람에 예상보다 더디게 산행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산을 탄 지 한 30분 정도 됐을 때 뒤에서 따라오던 후배가 소리를 지르며 자지러졌다고 합니다. 소리에 놀라 옆을 바라본 저희 형은 여자들 없었으면 자기 오줌 지릴 뻔했다고 했습니다. 후배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버적대기 같은 낡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어떤 남자가 산 비탈길에서 서서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괴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쩍 찢어진 입을 해벌리면서 초점 없이 형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다행히 남자는 몇 초 동안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형은 처음엔 진짜 개졸았는데 별 해코지 없이 사라져서 그냥 산속에 사는 미친놈인가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겨우겨우 노고단에 오른 형 일행은 일출도 보고 김밥도 먹고 화개제라는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일차 숙소인 연하천 대피소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잠시 볼일 보러 간 A가 30분이 넘어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은 이때 속으로 좆됐다라고 생각했대요. 다들 아시겠지만 산은 해가 더 빨리 지는 터라 4시만 넘어도 어두워집니다. 시간은 이미 4시가 넘어가고 있고 애는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하필 지리산에서 일행이 갑자기 없은 겁니다. 10분 정도 더 기다렸는데도 A가 안 오자 승훈이 형이 혹시 먼저 내려간 거일 수도 있으니 저희 형과 후배한테 먼저 대피소로 가 있으라고 자기가 A가 간 방향으로 가서 찾아본 뒤 뒤쫓아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형은 일행이 흩어지는 게 조금 걱정됐지만 우선 빨리 대피소로 간 뒤에 A가 없으면 신고든 뭐든 해야 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피소로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A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A가 터벅터벅 혼자 걸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볼일 보러 갔다가 왔는데 저희가 안 보여서 그냥 혼자서 내려왔다고. 형은 그때 여자를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할 정도로 화났지만 그래도 일단 무사히 돌아온 거에 감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A가 아니라 승훈이 형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승훈이 형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해는 이미 져서 암흑천지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승훈이 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형은 공원 사무소에 큰일 생긴 것 같다고 당장 찾아달라고 울며 불며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소 직원분이랑 구조대 대원분이 도착해서 출동하기 직전 직원분이 혹시 모르니까 전화 계속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승훈이 형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승훈이 형이 받자마자 악하면서 미친듯이 소리를 질렀대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에도 직원분과 대원분이 감사하게도 침착히 승훈이 형의 위치를 찾아내서 형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형 말로는 승훈이 형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넋이 나간 데다가
눈에 초점이 아예 없었다고. 겨우 정신을 차린 승훈이 형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 형이 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조금 무서운데요. 승훈이 형이 저희 형한테 했던 말을 최대한 옮겨볼게요. 너희와 헤어지고 A가 사라진 쪽으로 간 지 얼마 있지 않아. 비탈길 아래에서 A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훈 오빠, 나 좀 살려줘. 발목을 삔 것 같아. 라고 A가 말했다. 놀라서 뛰어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근데 또 멀리 숲 같은 데서 다시 A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훈 오빠, 오고 있어. 너무 아파. 나 좀 살려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A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한참 걷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졌다. 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너가 받지 않았다. 그런데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어디야? 라고 형이 말했다. 나 지금 애인 목소리 들리는 대로 따라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승훈이 말했다. 뭔 소리야? 지금 A 우리랑 같이 있는데. 뭐? 아닌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근처에서 목소리 들렸는데. 아니야. A 지금 우리랑 같이 있어. 그 길 따라서 쭉 내려와. 아 진짜? 알았어. 빨리 갈게. 근데 그 길. 너 지금 나 보여? 형? 이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인이 너였다. 너무나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나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온몸에 털이 섰다. 아까까지 통화하던 너한테서 전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기분 나쁜 털 같은 게 내 얼굴에 닿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었다. 조심스럽게 옆을 돌아보니 새벽에 봤던 그 남자가 여전히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지은 채 자기 얼굴을 내 얼굴에 들이밀고 있었다. 앞뒤 생각 없이 도망쳤다. 도망치면서 네 전화를 받았고 살려달라고 빨리 나 데리러 오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도망치면서 돌아봤는데 여전히 남자가 날 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목소리를 선명하게 기억한다. 분명 네 목소리였다. 아깝다. 조금만 더 왔으면 됐는데. 라고 웃고 있는 입에서 그대로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승훈이 형이 해준 이야기를 듣던 형 일행은 물론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벙쪄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였어도 그 상황에선 믿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무소 직원 중 나이가 좀 있으신 분께서 예전부터 이 주변에서 이상하게 실종되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 또 사람이나 동물 소리를 흉내내 사람을 홀린 뒤 잡아먹는 귀신 이야기도 있다 등 다소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까지가 형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사실 형은 그때 일 다 잊고 별 생각 없이 등산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 와중에 사회인 산악 동호회에서 형수님 만나고 결혼까지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승훈이 형이랑도 여전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만 좀 무섭다가 곧 잊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어제 인터넷 카페 글을 보다가 다른 분이 쓰신 소리 귀신 이야기 보고 조금 소름이 돋네요. 흰색 옷 입은 남자부터 소리를 흉내냈다는 점까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이야기, 고양이를 벌주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그녀가 이사 오고부터였다. 난 A 아파트의 14층 1406호에 살았는데 그녀는 바로 옆집인 1405호였고 출근 시간은 맞지 않았지만 퇴근 시간은 비슷해서 가끔 마주치곤 했다. 170cm 정도의 큰 키에 볼륨감 있는 몸매 그리고 얼굴 또한 상당한 미인이었다. 솔직히 그런 여자를 보고 반하지 않을 남자가 있으랴.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나 복도식 아파트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만나면 대화라도 나눠보고픈 마음에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짧게 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녀와 마주칠 때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품에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매번 볼 때마다 고양이가 바뀐다는 것이었다. 난 그저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옆집 그녀가 이사 오고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
특히 퇴근 후 혼자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자기 전에 그녀의 생각이 나면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다. 그럴 때면 술로 마음을 달래며 겨우 잠들곤 했다. 일주일 전 그날도 새벽에 그녀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과 망상에 빠지며 잠 못 들고 심란한 마음에 술 한잔하고 아파트 앞 놀이터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었다. 그런데 놀이터 저편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그녀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들릴 만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쪽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조금 큰 상자가 들려있는 게 눈에 띄었다. 늦은 시간에 어디 가시나요? 동네 고양이 밥 주러 가시나요? 그녀는 네라는 대답과 함께 고개를 꾸벅였다. 전에 보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걱정이 돼서 그런데 같이 먹이 주러 가도 될까요? 저도 고양이 참 좋아하거든요. 하하. 난 멋쩍게 웃어 보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남기고 살짝 웃어 보였다. 그리곤 다시 갈 길을 걸어갔다. 늦은 시간이고 혹시나 그녀가 날 나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 차마 뒤따라갈 순 없었지만 처음으로 나에게 웃어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마치 그녀와 사귀게 된 것처럼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칠 후 그녀가 늘 안고 가던 고양이들의 행방이 밝혀지면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반장 아주머니께서 긴급 반상회를 하셨고 그 안건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거장에서 경비 아저씨가 칼로 갈기갈기 난도질 대고 토막난 고양이가 든 상자를 발견하셨고 그걸 반장 아주머니께서 사진으로 찍어 보여줬건 것이다. 사진 속 고양이들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지만 물이나 색으로 보아 분명 그녀가 집으로 들어갈 때 안고 가던 고양이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녀의 집으로 반장 아주머니와 그 외 여러 주민들이 몰려가 CCTV에 그녀가 그 상자를 들고 갔던 게 찍혔다며 난동을 부리고 이게 밝혀지면 집값 떨어질 텐데 내가 책임지겠느니 짐승만도 못한 년이라느니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는 증거가 있으니 딴 곳으로 이사 안 가면 신고한다고 협박을 했다. 그때 그녀를 도울 수 없음이 난 너무 분하고 그런 자신이 한심했다. 그리고 어제 그녀가 만취해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말을 걸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옆집 사람이네. 그녀는 살짝 웃어 보였지만 금세 다시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변했다. 당신도 그들처럼 날 경멸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반장 아주머니랑 주민들이 너무 심했죠.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어요? 같이 한잔해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했건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와 단둘이 할 수 있다는 것만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간 우리는 누가 먼저라 알 거 없이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하나가 되었고 마치 꿈과 같은 황홀경이 펼쳐졌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몸의 요동이 끝나고 그녀는 울며 내게 말했다. 전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든지 깨부셔야 그게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저랑 그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길고양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했거든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쓸모없고 골치거리인 고양이들을 죽이다고 제가 그렇게 죽일 년인가요? 전 오히려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저를 욕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저와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집값이 떨어질 게 더 걱정인 사람들입니다. 길가의 고양이들보다 더 필요 없는 존재들이죠. 맞아요, 전 그들을 고양이처럼 죽이고 싶어요. 그래도 당신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군요. 기필코 그들에게 제가 당한 이 치욕을 다시 되갚아주고 말 거예요. 그 고양이들처럼 만들어줄 거라고요. 걱정 마요, 제가 꼭 그렇게 되게 해드릴게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이제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난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간다. 그녀를 울린 그 늙은 암고양들을 벌주기 위해.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어 군대 괴담. 친구네 부대는 막사와 위병소까지 거리가 굉장히 긴 부대였습니다. 보통 야간 위병소 근무를 나갈 때 막사에서 출발해서 위병소에 도착하기까지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죠. 여하튼 친구의 생활관 선임 A와 옆생활관 후임 B가 새벽 근무를 나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B는 이 부대에서 정말 잘하는 것 없고 행동들이고 답답하기로 유명한 일명 고문관으로 유명했습니다. A와 B는 모두 수송부 소속이었는데 어리바리한 B가 운행을 나가거나 정비를 할 때 실수가 잦아 B 하나 때문에 수송부 전체가 수송관에게 혼나는 일이 많아 모두 B를 싫어했습니다. 이날 B와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된 A는 근무표를 확인 한순간부터 B를 갈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너랑 근무를 들어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할 만큼의 이야기거리를 준비해 오지 않으면 1시간 내내 괴롭혀주겠다 등등. 선임이 흔히 후임 갈구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야간 근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야간 근무에 나갈 때는 후임병이 먼저 후딱 나와서 총기수불 대장 작성 등 선임의 총과 여러가지 물품들을 준비해 놓고 선임이 나오면 지체 없이 출발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긴커녕 이날 A보다 B는 늦게 허둥지둥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하며 고문관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A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욕 파티가 시작되었죠. 미쳤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끝나? 왜 늦게 나왔냐? 죄송합니다. 왜 늦었느냐고? 족같아. 죄송합니다. B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뭔 말을 해도 말대답한다고 욕먹을 게 뻔한데 그냥 죄송합니다만 죽어라 연발하더랍니다. 마치 기계처럼.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대의 막사와 위병소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가는 동안 쉬지 않고 욕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B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위병소에 도착해서도 A의 아가리 조지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병소에서 후임을 갈구던 중 A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확 죽여줄까? 너 시발 죽여버리고 그냥 육군교도소 가는 게 더 편하겠다. 아닙니다. 왜 살고는 싶어? 아닙니다. 장난하냐? 아닙니다. 너 이새.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B가 죄송하다는 말 대신에 아닙니다를 연발하고 있던 것입니다. A가 무슨 말을 하던 심지어 A가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말을 끊고도 계속 처음엔 당연히 나를 놀리나 싶어 화가 났던 A도 자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도 주기적으로 아닙니다를 중얼거리는 B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만 보며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중얼거리는 B는 근무가 끝나고 다시 막사로 복귀할 때까지 그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애가 미쳐버린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던 A는 환복 후에 곧바로 B의 생활관으로 왔습니다. 마침 환복을 마치고 침대에 누우려던 B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기복 정비실로 불렀습니다. 야 B야, 너 괜찮아? 예, 죄송합니다. A 병장님, 너 아까 왜 그랬어? 혼자 계속 아니라고 중얼거리고 뭐야? 놀랬잖아. 진짜 괜찮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말을 해보라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진짜 존나 무서웠어.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으실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추궁해서 드러낸 B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근무 준비가 늦어진 B는 또 혼나겠구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자라는 생각으로 헐레벌떡 나갔고 아니나 다를까 B처럼 쏟아지는 갈굼 속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고 있는 찰나 분명 A와 B 그리고 당직 부사관만 걷고 있는 중에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도 안 가는 중성적인 음성이 허공에서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쉴 새 없이 5초 간격으로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저 새끼 죽여줄까? 이 목소리를 들은 B는 계속해서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근무를 마치고 막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저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B가 네라고 대답을 했으면 A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진시황. 일단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셔. 그런데 단순히 중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해박하셔. 지금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었을 때는 직접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대.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야. 지금은 중국 여행을 하는 게 쉽지만 92년 한종수교 이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북한에 가거나 주체 사상을 배워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비용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함께 조금 편법을 준비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서 다시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타는 거였지.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하는 거야. 우리 교수님이 중국을 여행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애 때문이었어.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진짜 몇십 년 전에 나오는 교재로 공부하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 중국 문화 연구는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국 여행을 계획한 거지.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처음에는 한국, 동남아,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 입국 심사가 탈락한 거야. 당시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고 그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가는 루트를 세웠대.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것은 수월했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일본으로 갔대. 그런데 거기서도 입국 심사 탈락. 그래서 우린 다 망해서 이러고 있는데 제1동포 한 분이 자신과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대. 그분은 일본과 동남아를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했는데 그쪽 관리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적당히 뇌물 좀 찔러주면 장사꾼들 서너 명쯤은 눈 감아준다는 거야. 그 말에 혹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단방에 오케이 하면서 따라갔대. 사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말이야. 다행히 방법이 통해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대. 그런데 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중국 입국이 또 힘들어졌나 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악에 마침 교수님은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고 중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어.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대강이랬어. 우린 강을 통해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거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거기가 무슨 지방이라고 했더라. 어쨌든 좀 울창한 밀림 지역이고 중국 공원도 잘 안 찾는 오지래.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돼. 브로커는 트럭과 지게차를 번갈아서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상인이라고 소개했대.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외부 고가 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하지만 상류층은 알게 모르게 그런 사치품을 사 모으는 것을 즐긴대.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 말만 믿고 따랐고 그런데 동행한 지 한 4일쯤 되었을 즈음에 정말 우연히 짐을 뒤지다가 그 사람이 뭘 밀수하는지 발견했대. 그건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것은 손뻥이었던 거지. 이쯤 되자 점점 브로커와 함께 있는 게 불안하기 시작했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자면 중국은 마약에 굉장히 민감해. 아편전쟁 이후로 마약은 가지고만 있으면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그냥 사형이야. 이쯤 되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만약 잘못 걸리면 자기들도 끌려가서 그 즉시 사형인데다가 그 브로커라는 사람은 총도 가지고 있었거든. 만약 실수로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입막음을 하려고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 몇십 년 전 중국이라고 생각해줘. 그 나라는 심심하면 사형 내리는 나라니까. 거기다가 밀입국자라면 얄짤없겠지.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어. 마침 밀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녀서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을 틈을 봐서 그냥 앞도 안 보고 숲으로 도망쳤대.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진짜 앞만 보고 도망치다 보니 길을 잃었대. 농담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숲 한복판이었던 거야. 구릅드니 숲이었어. 이거 교수님이 한 드립이야.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숲에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오지 밀림이 그리 쉬운 곳이 아니었어.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히 강을 발견했대. 강 근처에는 보통 마을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일단 강을 좀 따라가 보자 하고는 무작정 강만 따라서 갔대. 당시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어. 다행히 근처가 밀림이라 나무 열매라던가 물고기나 가재가 있어서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대. 그런데 문제가 바로 물이었어. 중국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아. 황하강 들어봤지? 강 자체에 뿌옇게 흙먼지가 끼어 있어.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 차문화가 발달한 거래. 일단 목이 마르니까 근처의 강물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설사에 시달렸대. 급기야 탈소까지 왔고 밀림을 헤맨 지 한 3, 4일 때쯤 후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대.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대.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맹수나 산짐승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았대.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저 아이들을 놓치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그냥 뛰는 아이들을 보고 무작정 쫓아갔대. 물론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탈수로 힘이 없었지만 어른이었고 아이들을 앞지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 그래서 아이들을 쫓아 막 달려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벼랑 틈으로 숨은 거야.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촌락이 있던 거야. 그런데 그 마을이 무슨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 시골 마을 보는 것 같았대. 막 벽도 황토벽이고 지붕도 초가집이고 갑자기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오자 마을 어른들도 놀랐는지 우르르 몰려왔나 봐.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에 반가워서 막 붙잡고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대. 교수님도 처음에는 식인종 생각을 하셨어. 교수님은 중국 여행을 계획하셨을 정도로 웬만한 통용 중국어도 능통하고 한자도 많이 아셔. 그런데 아는 중국어를 총동원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하지만 일단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다가 바디랭귀지로 힘들어 죽겠다 식으로 대강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차 경계를 풀고 물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줬어.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 마을에 촌장 비슷한 사람이 왔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방언이 심해서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야. 분명 이게 중국어 같은데 중국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이 촌장이 계속 뭐 한 가지만 말하더래. 찌뿌지워 업치우잉. 미안, 교수님이 대강 이런 뉘앙스라고 말만 하셨어.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라고 생각해줘.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찌뿌지워 업치우잉. 배고프다고 해도 찌뿌지워 업치우잉. 여기가 어디냐고 해도 찌뿌지워 업치우잉. 이 말만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서 교수님이 메모장이랑 볼펜을 꺼냈대. 일단 그들도 어느 정도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한자로 필담을 하려고 했던 거지. 잘은 모르지만 과거의 언어가 안 통할 때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자를 통해 필담을 했대. 철로는 볼펜이랑 메모장을 신기해하면서 모르고 막 열심히 썼대. 그런데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쓰는 한자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한자라서 뭐라고 쓰긴 쓴 것 같은데 진짜 알아보지를 못한 거야. 한 몇 시간쯤 이렇게 되니까 양쪽 둘 다 지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했대.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을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대. 일단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입고 있던 물건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대.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그냥 털이 수북해서 무슨 원숭이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근처에 나무나 벼랑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그런 데를 도구 없이 척척 올라가는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 게지.
막상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까 잊고 있던 학구열이 떠오른 교수님이랑 친구분은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대. 딱히 말리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특히 이 사람들이 무슨 노동요 비슷한 걸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외웠대.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그 마을 촌장이 다시 부른 거야. 그리고는 막 열성 넘치는 바디랭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강 알아챈 뜻을 간추려 보면 너 괜찮다. 여기 살아라. 내 딸 준다였대. 잘은 모르지만 오지 마을 같은 곳에서는 근친상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흘러들어온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나 봐. 그런데 이런 오지 마을에서 결혼해서 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교수님은 당연히 어이가 없어서 거짓말로 자신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대강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태연하게 결혼. 그게 어때서? 둘째 마누라로 내 딸을 맞아라가고 좀 더 강압적으로 나간 거지. 그래서 슬슬 무서워진 교수님과 친구분들은 그냥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대강 설명을 했대. 그런데 촌장은 막 화를 내면서 너네들 못 가 여기서 살아 안 그럼 죽어라고 좀 무시무시한 얼굴로 협박을 했나봐. 그래서 교수님은 아나시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죽게 생겼네 싶어서 다시 작당 모의를 했대.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밧질을 한 틈을 타서 또다시 밀림으로 튀었어. 다행히 먹을 걸 좀 챙겨와서 저번처럼 마냥 굶주리지도 않았고 잡히면 그냥 여기서 꼼짝 못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또다시 밀림으로 간 거야. 그리고 한 며칠간 밀림을 헤매고 있었는데 운 좋게 숲에서 동남아 사냥꾼을 만날 수 있었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고 다행히 밀림을 빠져나와 동남아에서 일본을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억은 젊었을 적 개고생 한 추억으로 한동안 남아 있었지. 물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중국 소수민족에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빌려주는 일도 있었고 만약 그것을 거절하면 자신을 모독한다고 생각해 칼부림이 나는 일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 후로 교수님은 학자 활동을 하면서 몇 번인가 중국을 더 방문했대. 물론 이번에는 죽도록 고생하지 않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정식으로 중국도 여행하고 문물도 주고받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중국 교수가 중국의 지방방언이나 한자 같은 걸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좋은 자료 같은 걸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교수님은 마침 그때 메모장에 써놓은 한자나 자신이 들은 문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다 하고 연구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 물론 그 교수는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중국 교수도 메모장에 쓰여있는 한자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 그중 한 교수가 주의 깊게 그 글을 읽어보더니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어. 교수님은 내가 젊었을 적에 이래저래 해서 고생해서 마을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하고 그냥 쿨하게 이야기했대. 그런데 중국 교수의 말로는 이건 그냥 소수민족 한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한자는 지금은 사멸한 진나라 시대 때 통용되던 고대 한자라는 거지. 그리고 번역해 본 바에 의하면 메모장에는 진나라 한자로 빼곡하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죽었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만리장성은 얼마나 쌓았습니까? 라고 쓰여 있었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자들은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에는 전설처럼 모인의 서로가 전해 내려온대. 일종의 상상의 동물인데 진나라 시대 때 만리장성 부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가서 마치 원시인처럼 털로 뒤덮여서 살고 있대. 그들은 자손 대대로 숨어 살면서 아직도 진나라 시대 때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고 자신들도 발각되면 그 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대. 진나라가 망한 뒤에 무려 몇천 년간 말이야. 그 후에 교수님은 다시 문화 연구를 위해 중국을 다니다가 어디 만주 지방 쪽을 들르셨대. 그런데 거기서 만주어랑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나 봐. 만주어는 지금 사물기기인데다가 하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문제가 있는 언어야. 당시에도 상황이 비슷했고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유독 귀에 익은 노래를 하는 거야. 그때 마을에서 들었던 그 노동요였던 거지. 그런데 가사가 만주어여서 뜻을 대강 해석하자면 만리장성을 쌓아라 높게 높게 쌓아라 뭐 대강 이런 뜻이었대.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 노래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머니와 언니들한테 배웠다. 만주 노래인가요? 아니다. 중국인 노래다. 가사만 만주어다. 오래 불리던 노래인가요? 그렇다. 어떤 중국인이 가르쳐 줬습니까? 모른다. 그런데 이거 중국인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먼 옛날에 원숭이들이 가르쳐 준 노래라고 한다. 라고 했대. 원숭이들이 모임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교수님도 몰랐대. 그냥 전설은 전설이니까. 나도 이야기가 진실인지 뭔지는 몰라. 하지만 교수님이 거짓말을 괜히 지어낼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거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던 게 아닐까 싶어. 만약 근처에 있었다면 진나라가 망한 뒤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중국 대륙에 섞여 들어갔겠지. 하지만 노역을 피해 최대한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그런 오지 숙소까지 찾아들게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그런 모습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 글을 믿어달라고 막 주장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 아직도 드넓은 중국 대륙 어딘가에는 지금도 진시황이 살아있고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몰라. 그들에게 있어 만리장성 노역은 몇천 년간 이어지고 있겠지.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이야. 5번째 이야기. 우랄산맥의 미스터리 사건. 우랄산맥. 러시아에 있는 산맥으로 길이 2000km, 높이 1894m인 거대한 산맥이다. 때는 1959년 1월 28일 러시아에서 남자 7명, 여자 2명 총 9명의 베테랑 탐험대가 우랄산맥을 등반하기로 한다. 이들의 경력은 최소 10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스키어였다. 그들은 비저하이 마을에 캠프를 차리고 탐험을 한 후 2월 20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그들은 예정대로 마을에서 출발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2월 20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구조대를 파견했고 2월 28일 그들의 캠프 장소를 발견하게 된다. 캠프 장소엔 사람은 없었고 찢긴 텐트와 스키 장비, 옷들이 있었다. 텐트를 조사해 본 결과 무언가에서 도망치듯이 텐트 안쪽에서 찍고 나온 걸로 조사되었다.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구조대는 5구의 시신을 찾았는데 의문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조난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모두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베테랑인 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허겁지겁 뛰쳐나갔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다는 걸로 추측된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봤길래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어디론가 도망을 갔던 것일까? 특히 처음 발견된 시체 5구의 나머지 4구의 시체는 2달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들의 시신은 끔찍했다고 한다. 4명 중 3명은 어떤 큰 물리적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으깨졌고 두 번째 사람은 가슴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으며 세 번째 사람은 혀가 마치 칼로 자른 듯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9구 시체들의 공통점은 피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해 있다는 것과 머리가 모두 새하얗게 변색됐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에서 상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된 점이다. 이후 이 사건은 군사기밀로 붙여졌고 이 지역은 3년간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과연 그들은 무엇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고 대체 무엇을 봤길래 당황하여 뛰쳐나갔던 것일까? 아직도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한다.